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일 새벽이 되었습니다. 저는 식입니다. 어제 오후 조선일보 인터넷판에 기사가 하나 실렸더군요. 전문가가 공부하지 않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바로 미국 우주군에 관련해서 이철민 국제전문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기사 제목이 이렇습니다. 북한의 정찰 위성 띄워도 요격하고 납치한다. 빌사인 미국 우주군 정체. 미국의 우주군이 있죠. 그 우주군이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그동안 베일에 쌓여 있었습니다. 저도 찾아봤지만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우주군이 적의 정찰 위성 정도는 가볍게 요격도 하고 납치도 해서 그냥 없애버린다. 정말 놀라운 기사였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는 이 적국 스파이 위성을 모니터하고 그리고 통신을 교란하며 종국에는 그 위성을 불능화하는 것은 기본이라는 이 소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적국의 위성을 불능화한다. 물리적 파괴 없이 저 위성을 낚아채서 이른바 위성 묘지 궤도로 끌고 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기권으로 들어오면 타버리죠. 실제 유럽 우주국이 2026년 우주 파편 제거를 목적으로 발사하는 스위스 민간기업 스페이스 클리어런스의 청소 위성이 그 기사의 사진으로 실려 있습니다. 이 위성은 타깃을 촉수로 포획을 해서 대기권을 끌고 가서 불타버리게 합니다. 북한은 30일 오전 6시 27분, 자신들이 발표는 6시 27분입니다. 우리 합참 발표는 6시 29분입니다. 오전 6시 27분 평북 동창리에서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이 운반 로켓인 천리마 1형의 2단 엔진 결함으로 인해 실패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사는 로켓 발사와 위성의 궤도 안착이 설령 성공했다고 해도 안정적인 운용은 결코 보장되지 않는다는 것을 쓴 것입니다. 주요 우주 선진국들이 유사시 적국 위성을 위성 파괴 ASAT라고 하더군요. 위성 파괴 미사일과 그 레이저 등의 무기로 파괴하는 것은 물론이고 사이버 및 전자장비를 탑재한 위성으로 적국 위성과 지상국 간의 통신을 교란하고 그리고 정보를 빼내거나 심지어 적국 위성을 하이제킹해서 그래 끌어당겨서 자국에게 유리하게 활용하는 공격 수단을 확보해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미국과 일본, 유럽이 개발한 그 유럽의 민간 기업들이 개발한 우주 쓰레기를 청소하는 목적의 서비스 위성들도 타겟 위성에 도킹해서 작업하는 점에서 언제든 킬러 위성으로 변환되어서 적을 공격할 수 있는 기술적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합니다. 1967년 우주조약 OST, 1967년이면 인간이 달에 갔을 때죠. 그때 우주조약 OST, The Outer Space Treaty, 이 우주조약을 만들었고 한 100여국이 가입을 했습니다. 이 우주조약은 우주에 핵무기나 대량 살상 무기를 배치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우주의 군사화, 무기화를 막는 국제법은 아직 없습니다. 북한이 어제 아침 발사한 군사 정찰 위성은 결국 실패했습니다. 이 북한은 중앙통신 보도를 통해 군사 정찰 위성 발사 시 사고가 발생했다고 실패를 공개 시인했습니다. 중앙통신 보도 내용이 이렇습니다. 국가우주개발국이 오늘 오전 6시 17분 평안북도 철산구 새 위성 발사장에서 정찰 위성 만리경 1호를 신형 위성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에 탑재해 발사했다. 참 재밌죠. 올라가는 것은 천리마 1형. 자기 아버지 대에서는 은하였죠. 은하 시리즈였는데 이번에는 천리마 1형. 그리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소위 정찰 위성은 만리경. 만리경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어쨌든 그 뒤에 이 발사 뒤에 운반 로켓 천리마 1형이 정상 비행을 하던 중에 1단 분리 후 2단 엔진의 시동 비정상으로 추진력을 상실하면서 서해에 추락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북한 우주개발국이 발표한 사고 원인이 이렇습니다. 운반 로켓에 도입된 신형 엔진체계의 믿음성과 안정성이 떨어지고 연료 특성이 불안정한데 실패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참 북한이 이렇게 실패를 자인하고 그 원인까지 밝히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가급적 빠른 기간 내에 정찰위성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결국 천리만 가서 추락을 해버리고, 그냥 400km를 날아가서 추락을 해버리고, 이 천리만에 실렸던 만리경은 말리는커녕 눈조차 떼지 못했습니다. 그 발사 장소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에서 딸 김주애와 함께 참관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정은의 표정이 지금 상상됩니다. 그런데 이 중앙통신 보도에 앞서 우리 군이 먼저 북한의 위성 발사체 발사 사실을 공개를 했죠. 합참은 6시 29분쯤에 이 동창리 일대에서 남쪽 방향으로 발사된 북한 우주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고 공지를 했습니다. 이 발사체는 병영도 서쪽 상공을 통과해서 비정상적인 비행으로 어청도 서쪽 200여 킬로미터 해상에 떨어졌습니다. 서해상에 떨어진 겁니다. 추락한 발사체 잔해는 우리 군이 인양했습니다. 아니, 일부는 인양하고 일부는 지금 인양 중에 있습니다. 우리 언론은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 실패에 대해서 김정은이 독촉에 쫓겨 기술적 준비가 완벽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사를 서두른 게 아니냐 하는 관측이 나왔다고 보도했습니다. ICBM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위성 발사는 2016년 2월 지구 관측 위성 광명성 사업 발사 이후에 7년 만입니다. 국방부는 북한이 위성 발사 명목으로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것은 1998년 8월에 1차 발사 이후 이번이 7번째라고 밝혔습니다. 그 7번 중에 2012년 12월과 그리고 2016년 2월에 발사한 위성만이 궤도 진입에 성공한 것으로 우리 군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이 31일 전북 군산 어청도 인근 서해상에서 인양을 한 북한 발사체 일부인 원통형 물체가 ICBM 부품과 동일하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 발사체 ICBM 부품과 똑같은 부품을 사용한 것입니다. 북한은 이날 발사체가 군사 정찰 위성이라고 했지만 사실상 ICBM을 쏜 것과 다를 바 없다는 증거물을 군이 확보를 한 것입니다. 합참은 이날 북한 주장 우주 발사체가 비정상 비행을 하다가 오전 7시 5분쯤에 서해상에 추락을 하자, 그러니까 약 34분을 비행한 뒤에 서해상에 떨어졌는데 해군 수색팀을 급파해서 1시간 만인 오전 8시 5분쯤에 인양을 했습니다. 지난해 11월 속초 인근 동해상에 떨어진 미사일을 수거하는 데는 나흘이 걸렸죠. 근데 이번에는 굉장히 빨랐던 겁니다. 합참이 인양한 물체는 직경 3m 원통형으로 표면에 빨간색으로 점검문 13 괄호하고 기구조립 괄호 닫고 이런 글자가 적혀 있습니다. 기구조립. 분석 결과 점검문이 적힌 원통형 부품은 북한이 과거 열병식 등에서 공개를 한 화성 17형 등 ICBM에서도 식별이 됐던 글자입니다. 한국 국방안보포럼 사무국장 선종우 씨는 점검문은 ICBM의 각 단 이음 부위에 있다면서 이번 인양한 물체는 ICBM의 1단 또는 2단 부위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점검문은 1, 2단 또는 2, 3단 등 두 단을 연결한 이후에 그 결합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내부를 들여다볼 목적의 개폐 창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은 이번 발사체가 인공위성 발사체라고 했지만 사실상 기존 ICBM의 기술과 부품을 그대로 가져다 쓰거나 약간의 변형을 거친 거라는 점이 확인이 된 것입니다. 군은 또 인근 해역에 또 다른 발사체 잔해를 지금 인양하고 있습니다. 이틀 정도가 더 걸린다고 하는데 길이는 한 10m가 넘는다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발사체 뒷부분이 먼저 떨어지고 그 앞부분이 긴 쪽 한 10m가량 되는 부분도 서해에 그대로 추락을 한 것입니다.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서 한 말이 있었습니다. 발사체 잔해를 인양 중에 있고 무게가 무겁다 보니 시간이 좀 더 소요될 것으로 본다. 내일 모레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래서 지금 수상함 두 척, 그래 배 위에서 건져 올리는 것으로 어렵기 때문에 잠수함 구조함을 함께 투입한다고도 했습니다.
북한이 2012년과 2016년 발사체를 발사했을 당시에는 궤도에 올리는데 이번에 실패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이 국방장관은 기존 발사했던 엔진과는 다른 엔진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왜 그 다른 엔진을 썼을까요? 또 이번 발사 장소는 기존 시설이 아닌 동창리 소재 새 위성 발사장 내에 새 발사장으로 지목했습니다. 기존 시설은 발사대에서 조립해 1, 2, 3단을 올리는 형태지만 신규 시설은 이번에 우리 누리호를 발사했던 것처럼 바로 직립을 해서 발사하는 그런 형식이다. 그러니까 누워서 조립을 한 다음에 이렇게 바로 세워서 직립을 해서 발사를 하는 그런 형식이라는 겁니다. 어쨌든 북한 우주 발사체가 30일을 추락하는 원인은 신형 로켓의 기술적 결함 때문으로 추정이 됩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우주 발사체와 기술적으로 동일한 ICBM 발사에 잇따라 성공을 했죠. 그런데 아직 장거리 로켓 기술이 완전한 단계는 아니라는 점이 이번에 확인이 된 겁니다. 북한은 그동안 러시아와 중국의 미사일 기술을 베끼고 또 지원을 받고 부품 등 협조를 얻는데 총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래서 화성 17, 화성 18호 이런 미사일이 러시아의 기술 지원인 것은 알겠는데 부품 지원이 어디서 그리고 어느 정도까지 이루어지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조선일보 유용훈 기자는 오는 7월 27일 전성절, 북한은 이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전성절이라고 부릅니다. 이 7월 27일 전성절 70주년을 앞두고 축제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는 김정은의 압박 때문에 무리하게 서둘다가 실패를 자초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이 경우 몇 명은 축출되겠죠. 국정원 또 국회 정보위 보고를 통해 똑같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에 자극받아 통상 20일가량 소요되는 준비 과정을 수일로 단축하며 조급하게 감행한 것도 실패의 한 원인이 됐다. 북한은 이날 가급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2차 발사를 단행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국정원의 예상도 그렇습니다. 엔진 이상 점검 보안에 수주이상 소요될 걸로 보이지만 결함이 경미할 경우에 조기 발사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당초 위성 발사를 예고했던 시한인 6월 10일 이전에도 2차 발사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성 발사 예고가 일본이 한 것이죠. 그러니까 6월 1일부터 6월 10일 이 사이에 우리가 발사를 한다. 이렇게 일본에 통보를 한 것입니다. 한편 유용훈 기자는 북한이 정찰 위성에 집착하는 것은 한미군 최신 동향 등 전쟁 준비 및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려는 의도로 분석된다고 썼습니다. 나름대로 자기들이 개발한 말경으로 내려다보겠다는 겁니다. 기사에 나온 군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북한이 군 정찰 위성을 확보하면 한반도에 전개되는 미 전략 자산을 비롯해서 패트리엇 발사대 등 한국에 배치된 주요 전력 위치와 타깃을 지금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북한이 전술핵 미사일 등 대남 타격 무기를 개발한 만큼 정찰 위성까지 확보하면 보고 때릴 눈과 그리고 주먹을 다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한미 정찰 위성과 조기 경보 위성 그리고 GPS 위성 등을 교란하고 무력화하는 킬러 위성 개발 등 본격적인 우주전에 전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인민은 굶어 죽고도 광신도 집단 교주인 김정은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김여정은 1일, 그래 어제 북한이 군사 정찰 위성 발사를 규탄한 미국을 비난하면서 이 위성 발사를 계속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여정이 이럴 때는 완전 2인자의 모습을 보이고 있죠. 김여정의 말이 이렇습니다. 그 누구도 위성 발사에 대한 우리의 주권적 권리를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제목이 담화문에서 군사 정찰 위성 발사는 북한의 자유권에 속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여정은 그 뒤에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우리의 위성 발사가 굳이 규탄을 받아야 한다면
미국부터 시작하여 이미 수천 개의 위성을 쏘아 올린 나라들이 모두 규탄을 받아야 한다는 것으로 그야말로 자가당착의 궤변 외에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북한도 그러고 보니 자가당착 같은 사자성어를 쓸 줄 아는 것 같습니다. 늘 자가당착인 일을 범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김여정은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북한의 모든 발사를 금지한 안보리 결의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한 억지 논리는 우리 국가의 우주이용 권리를 심히 침해하고 부당하게 억압하는 분명코 날 강도적이고 잘못된 것이다. 북한 김여정이나 또 북한 외무성에서 하는 발표를 보면 이런 이상한 수식어가 굉장히 많이 붙죠. 날 강도적이고 잘못된 이런 수식어 말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김여정은 한미가 북한의 대화 복귀를 촉구한 데 대해서는 대화할 내용도 없고 대화의 필요성도 느끼지 않는다고 거절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마 미국의 정권이 트럼프로 다시 바뀐다면 김여정이 먼저 박수를 치겠죠. 여하튼 김여정은 자위권을 내세우며 위성 발사의 당위성을 주장하면서도 발사 실패를 직접적으로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북한 주민이 보는 노동신문과 조선중앙TV 그리고 조선중앙방송도 그러니까 북한 대내 매체에서는 일체 위성 발사 실패 소식을 보도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이 2시간 30분 만에 위성 실패를 인정한 것은 오로지 외국 대상 관영 매체인 조선중앙통신뿐입니다. 저는 이 뉴스를 보면서 딱 한 말씀만 드리고 싶습니다. 이 지구상에 유일하게 3대 세습을 한 독재 국가죠. 그런 북한이 국가 체제로서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뒷배를 봐주는 중국과 러시아 때문입니다. 중국과 러시아가 없었다면 북한은 오래전에 소멸했겠죠. 중국과 러시아는 지금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라는 이면의 동질성 때문에 김정은이 뒷배를 자처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미국과 서구와의 경쟁에서 북한을 자기 편으로 묶어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같은 경우는 북한이 중국이 접하고 있는 자본주의와의 사이에 있는 국경의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 김정은은 절대 개방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김정일, 김정은 같은 독재자가 개방으로 나가는 것은 스스로 무덤을 파는 것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런 북한을 소멸시키고 북한 주민들을 해방시키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가 당대 감당을 해야만 미래 세대가 편해집니다. 자, 김남국 얘기하겠습니다. 김남국에 대한 국회 징계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김남국이 회의장에서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 이걸 단순한 잘못이 아닌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 코인을 거래했다는 사실은 그가 국민과 국회 그리고 민주주의 전국적으로는 헌법을 못 어긴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김남국은 당연히 제명되어야 합니다. 아니, 제명되기 전에 본인이 사퇴를 해야죠. 뉴스를 보니 민주당의 안민석마저 이 징계에 대한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김남국 편을 들 줄 알았던 안민석이 이 정도이니 김남국은 동네 멍석마리를 당해도 할 말이 없는 중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안민석은 김남국 징계 수위에 대해서 5월 30일 나도에서 중징계를 예상하면서도 제명은 논란이 있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직 제명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것 같다. 국회 출입정지 30일 그 정도 선까지는 윤리위 소속 의원들이 다들 합의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참 재미있는 예측입니다. 윤리특위가 4단계 징계, 그러니까 공개 경고, 공개 장소에서 사과, 30일 이내 출입정지, 그리고 마지막 한 단계 제명. 이 중에서 3번째 단계인 출입정지를 선택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안민석의 의견입니다. 안민석은 그러면서 검찰 수사에서 법적인 문제가 있지 않고서는 제명까지 가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안민석의 말이 이렇습니다. 김남국이 불공정 거래를 했다거나 자금 세탁을 해서 대선 자금으로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김남국 스스로 분명히 해결해야 한다.
안민석은 또 온중주의에 의한 봐주기도 안 되지만 마녀 사냥식의 인민재판도 경계해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빨리 김남국의 늪에서 빠져나오고 상처받은 국민 정세에 책임지는 그런 자세를 보이려면 민주당이 앞장서 코인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해야 한다. 전수조사를 신속하게 하자. 제가 굳이 안민석의 말을 소개하는 이유입니다. 이러고 보니 민주당에도 의외로 멀쩡한 국회의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전수조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도 코인 거래나 코인 보유를 고백하는 국회의원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솔직히 말해 여야 모두 그렇습니다. 모두 콜드 월렛이라는 코인 전자지갑 같은 곳에 코인을 감춰버린다면 그걸 밝혀낼 어떤 방법도 없을 테니 말입니다. 대중의 시선이 근데 무서운가 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깨끗한 사람은 정말 드문가 봅니다. 특히 권력을 가지고 있거나 정치판에서 말입니다. 어쨌든 버티고 있던 성관이가 이제 두 손을 든 모양새가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을 받고 있는 박찬진 사무총장 등 내부 특별감사 대상자 4명을 수사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 35년간 내부 승진 관리를 깨고 사무총장직을 외부에 개방합니다. 이 중앙선관위 사무총장직이 대단한 자리더군요. 뭐 장관 대우를 받는다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엄청난 자리인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중앙선관위는 앞으로 경력 채용은 폐지하거나 축소를 하고 외부 인사 중심으로 감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도 했습니다. 선관위는 30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긴급위원회의를 열고 특별감사위원회로부터 감사 결과를 보고받았습니다. 특별감사위원회는 사무총장 박찬진과 그리고 사무차장 송봉섭, 그리고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신우용, 경남선관위 총무과장 김정규 등 4사람을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그렇죠. 수사 의뢰를 해서 파면을 할 사람을 파면을 해야지 적당히 면직 처리하고 해서 다시 공무를 맡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감사 대상자 4명 모두 자녀의 경력 채용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정황이 발견됐다. 국가공무원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사직 당국에 수사를 요구했다. 그 중에서 송봉섭은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자신의 자녀를 속여 추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송봉섭의 딸은 2018년 중앙선관위가 지방선거를 앞두고 괴산군, 단양군 선관위의 결론을 충원하기 위해 실시했던 경력 채용에서 합격했습니다. 조사 결과 당시 면접위원은 사무차장과 직장 지역 연고가 있는 직원들이었다고 했습니다. 면접위원 모두 만점을 부여했던 점을 종합적으로 볼 때 부당한 영향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참 가지가지합니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자체 전수조사에서 기존에 드러난 6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전현직 간부 자녀가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것을 확인했고 수사 의뢰 및 추가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총 10명입니다. 아마 앞으로 더 드러날 것입니다. 또한 간부 자녀의 경력 채용과 승인 과정에서 규정을 위반한 직원 4명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할 방침입니다. 그러면서 재발방지 대책의 일환으로 선관위 사무처 수장인 사무총장직을 35년 만에 외부에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조금만 젊었다면 지원할 뻔했습니다. 경력 채용 제도는 폐지 또는 축소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의 선관위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내부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말이 이렇습니다. 국회에서 국정조사가 실시되면 언제든지 모든 것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편 노태학은 감사원 감사도 받을 수 있느냐 하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 법령에 따라 모든 부분에 대해 감사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거기에 덧붙인 말이 이랬습니다. 현재로서는 사퇴할 계획은 아직 없다. 그래서요, 이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리나라 5부 위원장 중에 들어가는 자리입니다. 대통령이 국가의 5부 요인을 초대해서 식사를 하면 언제든 함께하는 그런 분입니다. 대법관이죠. 그런데 그런 데 있는 사람이 이렇게 자기 조직을 관리하는데 신경을 안 써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이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에 방자하게 퍼져 있는 그러한 상습적인 범죄였으니 말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 북한이 정찰위성이라는 미사일을 쏘자 30일 오전 7시 41분 서울시와 정부가 잇따라 내놓은 경계경보 등은 시민들이 혼란만 가중시켰습니다. 저는 KBS에서 사사건건에 나가 그 경계경보 문자를 받지만 어디로 대피하라는 말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어디로 가라는 말이냐. 결국 정부가 이를 긴급 상황에서 발령하는 경계경보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이 행정안전부와 서울시를 대상으로 경위를 조사하면서 허점을 확인했고, 그리고 경계경보 발령 시스템 개선 논의에 착수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의 말이 이렇습니다. 일본은 쓰나미에 대비해서 해안 도로에 설치된 안전 표지판만 해도 위치에 따라 대피 장소를 가리키는 화살표 각도가 모두 다를 정도로 세밀하다. 솔직히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요? 공무원들이 조금만 신경을 쓰면 쉽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경계경보에서 꼭 필요한 내용을 정확하게 일반 시민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시스템을 개선할 방침이라고 했습니다. 일본 정부 경보 시스템은 J-알러트라는 겁니다. 이 J-알러트는 북한이 이번 군사 정찰 위성이라는 발사체 한 발을 쏜 직후에 일본 오키나와 현 주민들에게 북한 미사일 발사를 알리면서 건물 안이나 지하로 피난하라고 이 육하 원칙에 맞는 경보를 내보냈습니다. 반면 서울시 재난문자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발령 이유도 없고 대피 장소 안내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냥 재난 발생만 알린 겁니다. 뒤이어 행안부가 이를 오발령이라고 또 알리면서 혼란만 더 일었습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그러죠? 바로 기본이라고 합니다. 기본이 안 돼 있다. 기본이 잘 된 나라는 튼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기본이 흔들리는 곳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가 그걸 바로잡을 때입니다. 저는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식이었습니다.